네, 방금 소개받은 김남균입니다. 저는 그 평택대학 미국 학과에서 미국학하고 미국 역사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 중에 제 전공이 외교사이다 보니까 정치와 외교에 관련된 미국의 정치 외교에 관련된 과목을 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 연구는 미일 관계로 해서 제가 처음에 접하게 됐고 2007년도에는 마침 이승만 대통령 제가 몇 주년이 잊었습니다만은 그 기념식에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콜로퀴움에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게 해주신 이승만 연구회 그리고 또 정철인 박사님 여러 관계자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초대 대통령이고 잘 아시는 대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역사 속에서 상당히 폄하되고 왜곡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치는 모든 사람들 100%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찬성하는 사람이 있게 되어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공이 있는가 하면 또 과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공과 과를 잘 밸런스 맞춰서 평가해야 하는 것이 역사학자들이 해야 할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잊으면 역사를 되풀이한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더 문제는 역사를 왜곡하면 그 역사를 잊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역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은 콜로퀴움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를 정확하게 다시 재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미 다 유인물을 받으셔서 보셨겠지만은 이승만과 평화선이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평화선은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생생하게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저는 태어나기 전 일이라서 책을 통해서 처음 접했습니다만 1952년 1월 18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아마 기억이 생생한 분도 많이 계실 거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화선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과서에도 거의 나타나지 않고 또 요새 나오는 출판물이나 인쇄물에 평화선이 언급되는 경우는 대단히 희소합니다. 몇몇 역사학자들이 평화선 이야기를 언급하는 정도이죠. 그래서 혹시 평화선을 아시는 분은 다 익히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실 분을 위해서 그 유인물에 평화선이 도대체 어디에 그어져 있었나 하는 것을 참고 자료로 제가 첨부해 놨습니다. 그래서 평화선의 선을 먼저 이렇게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평화선은 어찌 봐도 상당히 넓은 바다에 우리 울릉도하고 독도하고를 다 포함하는 커다란 그런 해양 영토를 금을 걷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평화선이 생긴 1952년 1월 18일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한창 6.25 전쟁 중이었지 않았습니까? 그죠? 한국 전쟁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한국 전쟁이라도 학교에서는 흔히 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6.25 또는 한국 전쟁을 섞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전쟁 속에 6.25 전쟁 속에 있는데 왜 이런 위기 속에 남북 문제가 아니고 저쪽 바다에다가 금을 걷는 일이 생겨났는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선 이야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사실은. 그게 그냥 일본 사이의 바다에 선을 그은 부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미국 문제가 있고 일본 문제가 있고 우리 문제가 있고 그것도 한국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고 이런 복잡한 그 역사적 배경하에서 나온 대단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단순하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우리나라의 그 6.25가 발발한 지 꼭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선을 이룬 60주년, 6.25 60주년에 또 이야기한다 하는 것도 또한 크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6.25는 그래서 김일성의 남침으로 이렇게 이제 전쟁이 시작됐고, 그 당시 그럼 일본은 어땠냐 하는 건 또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서 일본은 일본 점령, 미군 점령하에 있었고, 일본의 지위는 당시 피점령 국가로 주권이 없는 상태였죠. 그리고 메가더가 일본을 지배하고 총사령관으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48년도에 정부를 수립하고 일본에다가 대표부를 설치하죠. 그래서 일본에 대표부가 있었지만 일본은 우리한테 파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우리 쪽에는 없고 우리는 일본에 대표부를 설치하고 있고 일본에 이제 메가더 사령부가 일본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메가더는 뭐 전설적인 인물이라서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중요한 정책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죠. 메가더가 모든 결정한 거로 사실 일본 정책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워싱턴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메가더는 그것을 집행하는 실무 주체였던 거죠. 그렇지만 다른 그 실무 집행자하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무게가 다른 인물이었죠. 그래서 워싱턴에 그 정책 결정에도 영향력을 끼치는 만큼 그런 그 무게가 다른 실무자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었던 잔 하지하고는 그 무게가 다른 그런 그 사령관이었습니다. 물론 잔 하지 중장의 직접 상관이기도 했죠. 그러면 그 방금 지도를 보신 면서 과거 얘기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과거 6.25 이야기도 이렇게 번개같이 머릿속에 지나가실 거고 여러 가지 50년대 생각이 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6.25 후에 태어난 전후 세대로서 이 평화선을 보면서 뭐 6.25나 이런 생각은 안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 평화선이라고 하는 거를 오늘날 우리가 그 독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한일 관계를 생각할 때 50년대 이런 평화선이 그어져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느낍니다. 당시 그 세계적인 그 해양 국가였던 일본은 바다에 자신이 있었죠. 그래서 3해리만을 주장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은 평화선을 그어서 무려 200해리까지도 그 넓은 데는 걸치는 그런 그 커다란 해양 영토를 선언한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당시 이런 평화선과 같은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주장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당시 미국이 1945년에 그러한 비슷한 주장을 한 적이 있지만 또 라틴 아메리카에서 몇 개 국가가 하고 있었지만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어느 나라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 평화선이라고 하는 해양 영토에 대한 주권을 가장 먼저 이렇게 발표한 나라가 되겠습니다.